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이 트럼프의 남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그러잖아도 참 근황이 궁금했습니다. 끝까지 충성할지 아니면 폼페이오 너마저 하면서 배신을 때릴지 말이죠. 자, 폼페이오의 선택 같이 갑시다 였습니다. 자, 한 인터뷰에서요,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이 축하 전화를 걸고 있는 각국 정상들한테 실수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단순 안부 인사 정도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4년을 어떻게 같이 설계할지 등등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은 단 한 명뿐이다 라는 말도 덧붙인 거죠. 글쎄요, 조금 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이 통화 내일쯤 하기 위해서 조율 중이다 하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소식 듣고 폼페이오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윤석열 차기 지지율서 첫 1위. 다음은 김현미 우리 집 5억 발언에 주민들 부글부글. 마지막으로 한국은 빼빼땡데이, 중국은 광군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의 사랑에 굶주린 방송 3.10 중계석 바로 시작하죠. 네, 오늘 제 옆에는 박성태 주말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죠? 예, 없었습니다. 다행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짧고 굵게 예. 일단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율 첫 1위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이른바 추윤 전쟁이라고 보통 하는데, 자,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그만 좀 싸우라 말렸다는데요. 바로 현장으로 가보시죠. 검찰총장의 최근의 행보를 이렇게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숙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우리 추미애 장관은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유튜브 아이디 이기택님이 예. 지금 이 실시간 채팅창에 3.10 중계석 언제 없어지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네, 별 걱정을 다 하신다는 말씀을 일단 전해드리고 싶고요. 기우라고 하죠, 기우. 네, 그렇습니다. 네, 앞서 보시다시피 정세균 총리 오늘 취임 300일 기자 간담회를 했대요. 거기서 나온 발언이었는데 일단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실 매일 뉴스를 장식했는데 그렇죠. 별 말이 없다가 총리가 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는 자숙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정세균 총리가 자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외형적으로 놓고 보면 법무연수원에서 윤 총장이 강연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 안 되겠죠. 하지만 현 정부와 대립각으로 비춰질 수 있고, 더욱이 윤석열 총장은 오늘 뒤에 얘기도 나오겠지만 예.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 주자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무적으로는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여권 내에서는 대선 주자다, 나중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정세균 총리와 가까운 분들도 우리 총리는 나갈 거야 라고 대놓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요. 정세균 총리? 아니요, 총리와 가까운 측근들이 예. 이제 대선에 나갈 거다. 근데 이낙연 대표와 사실 이미지가 좀 겹치죠. 하지만 이낙연 대표가 현재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였다가 지금 이재명 지사에도 약간 밀리는 형국이어서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본인이 그 자리로 갈 수도 있는 걸 노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전망들로만 놓고 보면 윤석열 총장도 경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정 총리가 저런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추미애 장관 오늘 또 윤석열 총장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월성 1호기 관련 수사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의원님이 의심을 하시는 것처럼 정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는 각하 처분을 했던 것을 정치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표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 수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상황,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저런 얘기를 했는데 예. 앞서 이제 우리 뭐 박 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안 그래도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좀 보여주시죠. 네, 쿵치뉴스가 한길 리서치에서 리서치에 의뢰한 네네. 여론조사인데요. 저기 자그맣게 잘 안 보이는데 1,000명 넘게 조사를 했고요. 네네. 95% 신뢰 수준 N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예. 일단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24.7%로 1위고 어허. 이낙연 지사가 22.2%로 이낙연 2위. 대표. 예, 이낙연 대표 죄송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18.4%로 3위입니다. 예. 그리고 야권 후보라고 볼 수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5.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2%, 심상정 의원이 3.4% 순입니다. 박 부장 보시면은 예, 당장 저 6명 중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처음으로 여론조사에서 이게 어떤 차기 의미가 대선의 있을까요? 1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본인은 예전에 이제 갤럽 조사 같은데 날 좀 빼달라라고 그렇죠. 얘기한 적 있죠. 그런데 당시 여론조사 기관은 그건 우리 맘이다. 그래갖고 그냥 넣어서 한 적은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국감 때 이후로 여론조사 이 기관들 입장에서도 안 넣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그 조정민 PD가 이제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보여줄 텐데요. 보면 물론 1위긴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현 정부와 대립각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본인의 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포지셔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권 후보로 분류가 되고 하지만 야권의 다른 후보들 지금 나오면 홍준표 의원, 안철수 대표 등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몰표를 가져간 거예요. 지금 구도만 놓고 보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합이 40%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쪽은 표가 나뉘었고 그렇죠. 윤석열 총장은 한쪽으로 가져갔다. 일단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윤 총장의 이 최근 행보를 보면 진짜 좀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있었는데 특히 이틀 전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예, 저건데요. 검찰 개혁의 방향,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 제가 예. 이렇게 힘을 줘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 네. 그냥 뭐 국민의 힘을 염두에 두고 지금 국민의 양원보 힘. 앵커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예. 예. 일단 뭐 양원보 또 앵커가 그렇게 혹시 또 되는군요. 국민의 힘. 뭐 그렇게 또 혹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총장이 뭐 그런 뜻으로 했을 가능성은 적고요. 일단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기를 일단 지휘를 받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검찰은 정부나 정권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국민만 보고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요. 보이지만 사실 추미애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뭐 중립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로 분류되고 더군다나 1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해야 돼요. 하지만 야권 대선 주자로 분류되면 그 배경을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수사가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정치권하고는 멀어지려는 모습을 윤석열 총장이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사실은 본인은 이전에 사실은 특검 때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도 날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그런 진위를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어제 정세균 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뭐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충고를 했었죠. 추미애 장관이 지금 계속 여러 번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감찰을 들어가고 특수활동비도 감찰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각시킨 측면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저런 갈등을 보이는 것도 총장이 야권의 대선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야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예. 뭐 지금 앞서 주자로는 이름이 올라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었는데 이 최근 마침 또 이 대선 제도전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고 가시죠. 예, 저희가 다양한 질문들을 받았어요.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저는 이 질문지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눈썹 문신 다시 하시고 눈썹 문신 다시 하시고 눈썹 문신 다시 하랍니다. 머리를 조금 심어 보면 어떨까요?라는 그건 저한테 얘기인데. 근데 그 대선 나간다고 그래 따듬는 거는 나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박원순 시장이 대선하려고 머리 심고 난 뒤에 그래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나는 이런 짓 안 하려고 해요.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맞다. 아, 진짜 이 홍준표 의원 그 눈썹 문신했을 당시에 그 임팩트 예. 정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당시에 유명했던 게임에 예. 빅데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 당시 확연히 다르잖아요. 예. 왼쪽이 이제 before 시술 전, 음, 오른쪽이 시술 후. 음, 확연히 다르네요. 네. 같이 칠한 듯이. 네. 저는 칠하는데 저렇게 문신을 하니까 좀 뭐 쉬워 보이기는 하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앞서 이제 너무 머리를 심고 나면 너무 아프다고 박원순 시장이 예전에 얘기를 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은 눈썹을 했었고 2011년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 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눈썹도 빠지고 머리도 빠졌었다고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잘 빠지니까 빠졌는데 머리는 당시 좀 일단 제쳐두고 눈썹 문신을 당시 했었는데 그때도 너무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최근에 이 눈썹 문신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잠깐 보시죠.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발의한 문신사법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문신이 사실상 불법 행위였다는 것을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뭐 눈썹 문신이나 입술 문신 또는 타투 같은 것을 했다면 모두 다 의료법 위반 행위, 즉 불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눈썹 문신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의원님도 하셨으면서. 의원님, 눈썹 문신 어디서 하셨어요? 영상에 앞서 뭐 이렇게 눈을 가리긴 했는데 딱 봐도 이제 예. 홍준표 의원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데 아무튼 홍준표 의원도 시술을 받았는데 왜 일반 국민들만 탓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예. 취지인 것 같네요. 뭐 의사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제도적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병원 가서 눈썹 문신하는 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들 아는 분들에서 저도 이제 분장 선생님들이 제 눈썹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문신을 해라. 예. 아는 선생님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아하.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안 네.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도의 현실에 맞게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 자, 아무튼 지금 저희가 윤석열 총장 눈썹은 어떨까? 또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관상 좀 보시는 분이 윤석열 총장은 눈썹이 좀 약하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눈썹으로 뭔가 자리를 하려면 송승헌이 이미 했겠죠. 예. 예. 아무튼 이제 패션의 완성이 눈썹인 거는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권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눈썹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저 같은 경우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무튼 이제 메이크업을 안 하고 그냥 이 상암동 골목에 나가시면 아무도 몰라보신다는 거잖아요. 좋죠. 아, 좋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장 여기까지고요. 다음 현장 김현미 장관 또 실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자, 우리 집 5억이면 산다. 네, 이거 참. 김현미 국토부 장관 또 설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결위 전체 회의가 열린 여의도 국회로 가보시죠. 저도 집이 장관님하고 같은 주엽 3동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주엽 3동은 없는데
문초마을 3단지 살고 있습니다. 지역 일동입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달에 우리 국토부가 디딤돌 대출 네네. 만들었죠. 네네. 그 조건의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도는 2억 5천, 3억 이 정도 됩니다. 예, 소득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 10억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0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격대가 묻는 거는 좀 5억짜리 다릅니다. 아파트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의원님은 문천마을 사시죠? 아까 네, 말씀하신 문천마을은? 문천마을은 얼마 합니까? 지금 한 7, 8억 하죠. 예, 저희 집보다는 비싼데요. 예,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들으신 바로 저 발언입니다. 일산의 우리 집 정도는 5억이면 살 수 있다. 예. 서울의 집 못 사면 우리 집 일산으로 오시라. 그런데 김 장관의 그 집, 그 아파트마저도 5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최근 거래가, 저도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해당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를 봤는데 같은 평형이 5억 7,900에 아하. 9월에 좀 고층이 팔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엇보다 좀 높죠. 그렇죠. 주민들이 이제 강력히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5억 6천에 집을 내놨어요. 저 아파트 주민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장관이 5억이라는데 당신은 뭔데 5억 6천에 파냐? 그러니까요. 그럼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좀 지금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하이파크 시티 일산에 있는 지금 지금 김현미 장관이 검색어에까지 사는 올랐어요. 집의 주민들 그 단톡방에서 김현미 장관에 대한 성토가 저렇게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아니 저게 무슨 실언이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저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박 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좀 불쾌할 수가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일단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 우리 집 시세를 모르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시세를 현재 시세보다 낮게 하기 때문에 내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 이 부분은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디딤돌 대출로 얘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장관이나 김영동 의원이나 놓친 게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대출이에요. 디딤돌, 딛고 가라 이거예요.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금리로 해주고 2%보다 좀 낮게 대신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이때는 뭐 신혼부부거나 자녀가 둘 이상일 때고요. 여기에 해당한다면 6천만 원 이하야 돼요. 그래서 서민 대상 대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놓고 보면 서민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해줘야 되냐. 여기서부터 일단 이상할 수 있어요. 논란이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풀어갔으면 되는데 10억 대출 힘들다니까 그 5억짜리 집 사세요. 이 말은 김영동 의원 말대로 이제 장관이 잘못 대응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억짜리도 좀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건 서민 대출이기 때문에 서민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10억짜리 아파트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면 되는 거를 우리 집 5억이니까 그럼 우리 집 쪽으로 와서 사세요. 이건 이제 부적절한 답변이었죠. 거기서부터 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김 장관 주장과는 달리 저 하이파크 시티 저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김포 같은 경우인데요. 다른데 서울은 다 오르고 먼저 얘기할 건 저는 제가 10년 동안 연락한 사람 중에 사돈의 8촌 다 해서 김포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없고 김포가 계속 집값이 낮다가 요즘 오르니까 이제 또 막 직장 동료들 중엔 있잖아요. 동료들 중에 있죠. 그런데 뭐 동료들 집값 올라봐야 배만 아프죠. 뭐 제가 좋을 건 없어요. 맞습니다. 그 친구가 밥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서울 다 올랐는데 지금 오른다고 잡아라. 그러면 이 김포 주민들은 또 불만이에요. 그런데 그럼 김포 집값도 올라가게 놓는 게 맞느냐? 이러면 또 무주택자들이 불만이 같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애초에 급등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거기선 이미 실기를 했죠. 그 부분에서 못 푸니까 계속 꼬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 부장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11월 11일입니다. 보통 뭐 무슨 날이라고 하잖아요. 빼빼로데이죠. 빼빼로데이. 저도 막 스튜디오 오는데 상품명을 빼빼로데이를 상품명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런가요? 빼빼땡 뭐 아무튼. 그런데 일단 그건 아니고요. 오늘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국가식량계획과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은 지속 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며 식량 안보 체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뭐 저희가 농업인의 날 이 축사를 왜 보여드리냐면 문재인 대통령 그 무슨 최근에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는데요. 어제 얘기한 겁니다. 최근 치과 치료를 받았다라고 강민석 대변인이 얘기했고, 다만 발치, 그러니까 이빨을 뽑았는지 여부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왜 관심을 갖냐면 그렇죠. 예전에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또 비서실장 시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렇죠. 이가 많이 빠졌다고 자서전에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더니 최근에 또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니까 혹시 또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뭐 이가 빠진 건 아닌가? 라는 우려를 많은 뭐 지지자들이 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장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현장 또 기록 세운 중국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초당 58만 건 주문, 나고른 중국 쇼핑 축제입니다. 자, 헤드라인 그대로 1초에 58만 건 주문이 마구마구 밀려 들어온다는 건데 박 부장 그거 받으셨다고요? 아직 받질 않았고요. 엘리베이터를 스튜디오로 막 오는데 네. 엘리베이터 타려는데 누가 건네주려고 해서 이따 받겠다. 지금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거 다른 사람 줬을 겁니다. 이제. 그럴까요? 뭐 기다렸다 주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운명이죠 뭐. 그렇죠. 예. 자, 일단 쇼핑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중국으로 가보시죠. 오늘 새벽 중국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 본사입니다. 우리를 치면 이제 뭐 쿠땡 같은 회사인데, 자, 거기에 미디어 센터인데 저 전광판 앞에 많은 지금 뭐 보이는 사람 다 기자들입니다. 기자들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느냐? 자, 알리바바라는 그 회사에서 오늘부터 쇼핑 행사를 연 건데요. 저 전광판에 보이는 숫자 3723. 3723억 위안. 예. 자,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어디 보자. 그러니까 60조가 좀 넘네요. 예. 지금 계산하는 연기하신 거죠. 예. 63조라고 지금 조 작가가 이미 여기 다 지금 써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63조 워치를 뭐 딱 30분 만에 다 팔았냐? 그건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 1일부터 조금씩 판매를 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63조 원 어치인 건 하지만 예. 자, 초당 구매 상품량이 58만 3천 건. 그러니까 하는데 54만 8천 건. 예. 일단 야, 컴퓨터가 그 정도 소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인구만 따져놓고 봐도 벌써 우리나라의 뭐 30배 가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덩치가 크기 때문에 덩치로 뭐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렇게 놀랄 건 굳이 없습니다. 워낙 배수가 크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대단하긴 하네요. 이 쇼핑 축제에 참여 브랜드가 무려 25만여 개라고 하는데 눈에 띄는 거는 아파트도 아파트를 팔아요? 판다고 합니다. 예. 진짜요? 예. 얼마? 원래 가격은 모르겠는데요. 한 1억 7천만 원 정도를 할인해서 팔아준다. 진짜요? 물론 할인 안 해주면 안 사겠죠. 아니 그렇게 아파트를 그냥 일반 상품처럼 그렇게 팔 수도 있군요. 예, 팔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부동산에서 파는 건데 이건 알리바바가 보증해 주니까 더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자, 근데 무려 이제 나온 집이 80만 채라고 합니다. 80만 채.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행사가 중국판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뭐 아파트 미분양 같은 거 이게 떨이하는 그런 업자들도 좀 있을 거고요. 어쨌든 대규모로 파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검은 금요일 미국에서 대규모로 파는 쇼핑데이 아닙니까? 그렇죠. 11월 11일 일이 4개인 날 그렇죠. 중국에서는 광군제라고 그래요. 아하. 우리 발음으로 했던 광군제지만 광 빛날 광에 예. 곤은 짝대기 곤입니다. 제가 한자 정확히 몰라서 네네네. 이 짝대기 있지 않습니까? 오 곤입니다. 그래서
11월 11일은 일이 4개 아닙니까? 예, 예. 짝대기 4개가 빛이 난다. 아. 이런 뜻이에요. 아. 제하면 축제 제자 예, 같은데 예. 광군절이라고 그럽니다 원래는. 아하. 그래서 원래는 광군제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래서 11월 11일 날 이렇게 잊지 말고 물건이나 사자. 그래서 대규모 쇼핑을 중국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점차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요. 예, 예. 이기에 맞춰서 중국의 많은 그 유통업체들이 물건을 내놓고 소비자들도 이때 싸게 사자. 이거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니까 독신자의 날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있는 일이 4개. 예. 그러니까 한 사람 싱글들 예. 4명 이렇게 해서 독신자의 날이다. 원래는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단 뭐 할인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해준다는 거고요. 예. 자, 그런데 이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아시다시피 마윈이라는 사람이 창업자잖아요. 자, 최근에는 뭐 은퇴를 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는. 근데 중국의 최대 부호입니다. 재산만 47조인데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마윈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가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추켜 세웠다고 하는데 예, 알리바바 지금 마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리바바의 창업자인데 재산이 47조고요. 근데 네. 저분이 예. 이번 코로나19 대응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아주 자주 했어요. 네. 일단 뭐 그럼 알리바바에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 당에서. 예, 그런데 이제 워낙 유명한 지금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년 1월 20일까지만 대통령인데요. 대통령과 지금 같이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마윈이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대놓고 압박은 못했지만 마윈이 들어가 있는 그 알리바바의 계열사에 뭔가 이제 IPO 그러니까 주식 상장을 좀 맞습니다, 못하게 한다든지 규제를 강하게 한다든지 좀 들어와 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조인트를 깠다는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조인트 깐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조사를 했다 이런 거죠. 시체 말로 이제 표현하자면. 실제 뭐 조인트 깠다면 그걸 믿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알겠습니다. 압박을 다각도로 했다. 예. 이 정도로 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아까 화면에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좀 하고 갈게요. 자,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 저건데 오늘만 해도 대선 개표 부정이 드러날 거다. 이런 트위터를 올렸던데 말이죠. 예.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예. 오늘 동부 시간으로 오후 9시 우리 시각으로는 이미 지났는데 낮밤을 말이죠. 바꿔서 2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일 오전 11시니까 지났죠. 여기에 대선 부정 개표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스뉴스가 네바다주 선거 직원이 선거 부정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 명확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대목이 있죠.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양원부 앵커가 얘기를 했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국무장관이면 미국의 여러 장관들보다 혹시 다른 장관 이름 아시는 장관 있습니까? 미국의 장관 중에? 미국 장관 중에 예. 어제 에스퍼 잘린 사람 국방장관. 잘리면서 뉴스 나왔으니까 이제 각각 기억이 또 새로 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국무장관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단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장관인데 그렇죠. 폼페이오 현 국무장관이 트럼프 정부 집권 2기로 전환하려는 2기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잠깐만. 집권 2기라면은 자기들이 연임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상한 나라의 pompeo도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재집권에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정사실화를 선거에서 하는군요.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자를 안 맞출 수가 없어요. 여기서 폼페이오 장관이 뭐 그런 면도 좀 이해가 되군요. 미국 언론에서는 아마 농담을 한 걸지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 전 부인이었던 이바나 트럼프 인터뷰 내용도 나왔던데 그냥 뭐 여보라고는 안 하겠군요. 아무튼 패배 선언하고 플로리다로 돌아가서 그냥 골프 치면서 여생을 보내라 뭐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난 좋은 패배자가 아니다.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때도 그렇고 누구의 조언을 잘 듣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현장 조금 어수선하긴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실시간 순위 중계 계속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뭐 지지율 조사 때문에 뭐 검색어가 많이 보이고 있고 지금 막 지나갔죠. 윤미향, 민주당 윤미향 의원 이름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유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뭐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데요. 네.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획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데 이 윤미향 의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현직 부장 판사가 회식 중에 아이고. 쓰러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 연관돼서 조금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첫 공판이 윤미향 의원 첫 공판이 31일쯤에 열릴 예정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 담당 판사가 저렇게 갑자기 뭐 숨을 거두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 뭐 재판은 좀 연기가 될 가능성이 예. 있고요. 첫 공판은 좀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후임 재판장 지정을 이제 또 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박 부장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지금 책상에 인사를 하면서 책상에 앞으로 이렇게 확 무게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